네?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 지금 대만은 한국으로 인해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팅이라고 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대만의 공영방송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 콘텐츠 그리고 문화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뉴스 리포트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기획,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의 보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의 제가 다루는 대부분의 취재 주제가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 기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단지 저 개인의 업무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만 사회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한국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건 2015년입니다. 처음에는 문화부에서도 해외 콘텐츠 자막팀이라는 조금은 조용하고 단조로운 부서에 배치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주로 다루던 것은 압도적으로 중국 콘텐츠였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한 건 2019년쯤부터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건 어느 날 시청률 분석 리포트를 준비하던 중 한국 콘텐츠라는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다는 점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잠깐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데이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결국엔 분기별 회의에서 이제는 한국 콘텐츠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제가 처음 한국 관련 리포트를 맡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 원인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콘텐츠가 다루는 주제의 깊이와 그 안에 담긴 사회 비판적 시선이었어요. 대만에서는 물론 중국 콘텐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직설적인 대사, 소수자에 대한 공감, 부조리한 구조에 대한 풍자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솔직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이 흐름은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분야, 바로 청년 세대의 소비 문화에서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기반으로 한 소비의 패턴과 트렌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고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해 가을에 기획한次세대 소비 트렌드 리포트를 위해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샤오홍슈에서 활동하는 대만 인플루언서 5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각기 다른 브랜드와 스타일을 다루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플루언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니 이들 대부분이 언급한 상위 브랜드들에는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포진해 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제품만 다루는 계정도 몇 명이나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요즘 유행인가 보네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속에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인식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한 인플루언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팔로워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한국에서 핫하대라는 문장이에요. 중국 브랜드는 제품 설명을 길게 해야 믿어주는데 한국 건 그냥 사진 한 장이면 DM이 쏟아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정답을 받은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신뢰가 소비되는 시대에 제품 그 자체보다 그 제품이 속한 국가 이미지가 우선되는 구조. 이것은 단지 마케팅이나 홍보 기법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신뢰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군을 보면 단순한 화장품이나 의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무선 키보드, 책상 조명, 물병, 메모지 세트 같은 사소한 생활 잡화까지도 한국 감성이라는 라벨 아래 소개되고 있었고 그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겁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 인플루언서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책상 위를 둘러봤는데 그가 사용하는 물건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였고 심지어는 벽에 붙어 있는 일러스트 포스터까지도 서울 홍대 소품샵에서 사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가끔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며칠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졌는데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본능처럼 아, 괜찮아. 어차피 한국 거니까 금방 다시 작동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별다른 근거 없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먼저 들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저는 늘 수많은 브랜드를 비교하고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의 사양과 기능을 꼼꼼히 따지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평소 소비 습관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펜꽂이 안에 볼펜부터 손목에 찬 디지털 워치, 화장실 선반 위에 핸드워시 용기까지 제가 무심코 골라온 물건들 중 상당수가 전부 한국 제품이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예전에 제가 이런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가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가? 가성비가 좋은가? 같은 질문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먼저 이게 한국 브랜드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그럼 기본은 하겠지 라는 심리적 판단이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된 건 제 동료들의 반응 덕분이었어요. 점심시간 사무실 회의실에서 뷰티 관련 기획안을 놓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중 한 동료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립 틴트가 진짜 괜찮더라. 한국 브랜드인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한국이면 믿고 사는 느낌.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디자이너는 기다렸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알아. 로고만 봐도 감이 오잖아. 설명 안 봐도 그냥 그 감성 있잖아.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한국 제품은 이제 브랜드 하나하나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의 이미지, 신뢰의 프레임 안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뷰티 제품이나 전자기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최근 대만에서 새롭게 론칭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 라이프 스타일 존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소비자들의 피드백 중 설명 없이도 믿을 수 있다. 리뷰를 안 봐도 기본 이상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매자는 제품의 배송이 며칠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제품이니까 기다릴 수 있다. 는 리뷰를 남겼더군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된 만족감과 실패하지 않았던 경험의 반복이 만들어낸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새 브랜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전이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 작성했던 소비자 심리와 국가 이미지 상관관계 분석 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정리된 느낌, 예상 가능한 품질, 감성적 만족감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반대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가끔은 괜찮지만 불안하다, 디자인은 좋은데 오래 못 쓰겠다 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비 흐름은 단순히 더 예쁜 것, 더 편리한 것을 향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감각적 선택이 중심이 된 시대의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기자로서 수많은 브랜드 보도자료를 읽고 제품 리뷰를 작성하고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가방 속에 늘 넣고 다니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보며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었을까? 왜 다른 걸 찾을 생각조차 안 했을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었어요. 그건 단지 이 물건이 튼튼해서도 디자인이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의 일상을 이 브랜드에, 나아가 이 나라에 맡겨도 괜찮다는 내면의 신뢰가 오랜 시간 조용히 쌓였기 때문이었죠. 최근 몇 년 사이 대만 사회 전반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인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문화를 체득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취재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건 기업의 채용 공고 문구에서였어요. 과거에는 중국어 능통자 우대, 중국 현지 경험자 우대라는 문장이 상시처럼 붙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유학 경험자 환영, 한국 콘텐츠 이해도 보유자 우대라는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콘텐츠 기획, 브랜딩, 디자인, 뷰티 산업처럼 트렌드에 민감하고 감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업계에서는 그 경향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직접 기획한 대만 기업 인재 선호도 변화 리포트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현직 인사 담당자 2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16명이 한국 유학 경력이 더 신뢰를 준다. 요즘은 중국 유학 경험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약해 보인다. 는 답을 내놓았죠. 심지어 한 기업에서는 내부 회의 도중 아예 중국 유학파는 이제 구식,
이라는 말이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었다고도 전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실제 채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의 인턴 채용 담당자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서울에서 공부했습니다라는 한 줄만 있어도 눈길이 가요. 무조건 뽑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감각 자체가 다르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 말 속에서 저는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단순한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요즘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이제는 중국에서 배울 게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죠. 처음엔 그런 말이 약간 과장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만 해도 중국은 대만 내에서 학문이든 산업이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20대 시절에는 북경대 연수라는 명함 한 줄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대만 사회의 주류 흐름이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듯한 느낌마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특히 2025년 봄에 타이베이에서 그와 같은 정서를 느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이상 배우고 싶은 무엇이 없다 는 냉정한 거리감이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와 달리 한국 국적 자체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대만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식은 제가 기자가 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궤도 위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한국 출신 인물에 대한 선망과 관심은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대만 프로야구단 치어리더로 활동 중인 몇몇 한국 출신 여성들의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SNS 팔로워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을 넘겼고 팬미팅 티켓은 몇 분 만에 매진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 화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외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 출신 유튜버들의 활약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거나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대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고 제안이 몰릴 정도로 핫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리는 브이로그나 데일리룩 영상에는 항상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센스 있지? 저렇게 살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고 그 아래엔 또 다른 대만 사용자들이 감탄 섞인 답글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 반응 속에서 저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선 워너비 정체성의 향유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 심리학 교수와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한국인을 외국인이라기보다 이상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삶. 그게 바로 문화적 권력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성처럼 꾸미고 싶다는 말이 익숙한 표현이 되었고, 한국 스타일 같은 검색어는 이제 뷰티 커뮤니티에서 기본 키워드로 자리 잡았어요. 몇몇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아예 자신을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여성 패션 매거진에서는 한국처럼 자연스러운 투명 피부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남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자처럼 되고 싶다는 말보다 오히려 한국 남자는 진짜 미의 정점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 출신 남성들이 주는 이미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예의, 센스, 자기관리, 스타일의 총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남성 소비자층에게도 일정 부분 이상적인 기준처럼 작용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화적 동경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외모나 패션, 콘텐츠뿐 아니라 태도나 자기 표현의 방식조차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죠. 요즘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풍경 중 하나는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 근처 한국식 분식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입니다. 사실 이 거리에는 꽤 괜찮은 중국 식당들도 많습니다. 간단한 국수류부터 시작해서 정통식 마라탕, 산둥식 만두 전문점까지 맛과 가격 모두 경쟁력이 있는 집들이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불고기 정식 같은 메뉴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의 외식 선호도 변화를 주제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디자이너, 패션 유튜버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흥미롭게도 10명 중 7명은 주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답했으며 그중 절반은 스스로를 한국식 식생활을 지향하는 사람,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타이베이 중심가에서 열린 글로벌 푸드 마켓이라는 야외 음식 축제에 제가 현장 취재를 갔을 때 중국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부스는 초반엔 제법 사람이 몰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반면 한식 부스는 행사 내내 줄이 끊기지 않고 있었어요. 요즘은 한식 레시피 콘텐츠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3분 김치찌개,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간단 불고기 덮밥 같은 영상이 넘쳐나고 대만 현지 마트에서도 한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김, 고추장, 쌈장, 라면뿐만 아니라 비비고 냉동식품까지 갖춰져 있고 그것들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외국 음식에 도전하는 소비자가 아닌 익숙한 주말 장보기를 하는 생활자의 얼굴이었어요. 사실 어릴 적 가족 외식의 정석은 항상 중국 요리였습니다. 생일에는 대만식 마라샹궈나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갔고 명절 땐 당연히 중국식 연회를 예약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요즘은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에 예약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어색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다음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변화를 실감했던 계기는 바로 제 조카, 지슈엔과의 대화였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지슈엔은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예전엔 학교 방과 후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주말마다 부모님의 권유로 중국어 독서반에도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나는 중국어보단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요즘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자꾸 한국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꽤나 보수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었고, 특히 중국어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믿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변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지슈엔이 인터넷에서 한국어 강의 영상을 찾아보고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브이로그를 따라 들으며 소리내어 발음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지를 동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문화의 얼굴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소비 품목이 변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제가 취재하는 현장 중에서도 행사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키워드는 그 흐름의 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정표에 올라오던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중화민속주간이었죠. 타이베이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전통 북춤 공연, 손자병법을 테마로 한 전시회, 공자사상 강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매년 문화부 기자 자격으로 현장을 빠짐없이 취재해왔습니다. 붉은 비단천 아래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 노인 예술가들이 솥대춤을 추고 저녁이 되면 연등 퍼레이드가 이어졌죠.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 해는 관람객 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그 다음 해엔 부스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마지막엔 행사가 통째로 예산 문제로 축소되었죠. 현장을 찾은 관계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잘 안 가져요. 무대 앞은 늘 자리가 비고 SNS 반응도 거의 없어서요. 비슷한 시기 타이베이 시내의 한 쇼핑몰 광장에선 전혀 다른 분위기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K컬처 체험 마켓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행사는 민간 기획사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전날부터 줄이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애초에 단순 보도자료 취재만 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을 직접 본 순간 바로 계획을 바꿔 심층 취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저는 실제로 시민들의 문화 인식을 조사해보기 위해 짧은 거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극명했습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K-팝 콘서트, 한류 스타 팬미팅 등 한국 관련 이벤트를 꼽았고 반대로 중국 관련 전통 행사나 민속 전시는 단 한 명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응답자들은 아예 요즘은 중국 행사 같은 거 잘 안 가요. 그건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행사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저에겐 어떤 문화적 세대 교체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의 전통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고 또 다른 문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죠. 돌이켜보면 제가 기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때 대만 사회는 중국의 문화, 언어,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 속에 있었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중국 고전을 배우는 것이 정통이라 여겨졌고,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을 성공의 기준처럼 삼았으며, 사람들의 머릿속엔 아시아의 중심은 곧 중국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의 전통보다는 한국의 현재를 알고 싶어 하며, 기업들은 중국 유학 이력보다 서울의 스타트업 인턴십 경험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익숙해졌고, 마트 진열대에는 고추장과 김치가 당연히 놓여 있으며,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풍경은 상하이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의 선택, 조용한 이동, 그리고 감각의 전환이 켜켜이 쌓인 끝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 있는 대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한류나 K 무언가라는 단어로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국의 콘텐츠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도, 마케팅이 뛰어나서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감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젊은 세대는 그 구조를 감지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대단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